제 4차시 노동시장론입니다. 인적 자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죠. 인적 자본 이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교육훈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인적 자본을 축적하면 그 인적 자본이 생산성에 플러스를 가져와 가지고 기업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것이 인적 자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교육과 훈련이 생산된 정도를 가져오고 맞습니다. 이것이 보다 높은 노동 이익을 가져온다는 그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3부에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적 자본 투자를 더 많이 한다. 부자일수록 인적 자본을 더 많이 한다. 인적 자본 투자량은 내부 수익률과 시장 이자율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은 4번은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인적 자본은 교육훈련 투자를 많이 하면 그것이 생산적인 정체를 가져온다는 가설인데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다. 2번, 노동조합은 세 가지 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오픈숍, 하나는 유니온숍, 하나는 클로즈 숍입니다. 오픈숍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니온숍은 조합이든지 비조합이든지 무조건 고용은 되지만, 일단 고용되면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다. 클로즈 숍은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만이 신규 채용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노동조합 기업에 가입하기 전에 그 기업에 입사하기 전에 그 노동조합부터 먼저 가입해 놓고 그 조합원 중에서 고용을 할 건가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조합원 되는 것이 그만큼 선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파워가 큰 것이 이 클로즈 숍이 가장 파워가 큰 거예요. 노동조합의 파워가 크단 말이죠. 그런데 노동조합 조직을 유지 확대하려면 가장 힘센 것이 클로즈 숍이에요. 그래서 2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고임금 저임금비 전략. 임금 많이 주고 토탈 임금비는 적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면 설명에 대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별 임금은 많이 주고 전체 임금비를 낮추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고생산성이 뒷받침돼야 그게 가능하다. 맞습니다. 인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임금비 전략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비를 전략보다는 그야말로 개인에게 보다 많은 생산성 향상을 기해서 임금 많이 주고,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는 저임금비를 가져가서 기업에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네 번째, 보상금 임금 격차. 얘기했죠? 근로조건, 아주 열악한 근로조건에는 임금을 더 준다든가 이런 보상적 의미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일 처음에 누구는 교육훈련을 많이 하고 누구는 교육훈련 적게 하고 왔어요. 이 교육훈련 많이 하는 사람한테 임금 더 주겠다. 이것도 보장적 임금 격차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금전적 차이. 예를 들어서 금전적 차이가 아닌 비금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적 임금 격차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비금전적 차이 때문에 그것을 임금으로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이 보상적 임금 격차의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금전적 위험, 불안정이 뭐냐면 직장이 쉽게 잃을 것 같아요. 그 직장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직장 안정성이 떨어지면 임금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임금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장 탐색 비용 차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노동력 10%가 매년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구직에 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에
멸마의 실업률이 나타나게 되는가. 구직하는데 3개월이 소모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가 그런 구직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12개월 동안에 3개월이 구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전체의 4분의 1, 25%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의 몇 프로? 10%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 노동력 인구의 10%가 구직 활동 때문에 일을 소모해요. 그러니까 10% 실업률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구직 활동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2분의 3만큼만 연간 그 실업률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2.5%가 되는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6번. 개인의 노동 공급 시한 결정이 소득과 여가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무차별 곡선 나오고 예산선 나오고 하니까 다소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건데, 자, 여기 밑에 봅시다. 해설. 이거는 뭐 여기까지 몰라도 되겠어요. 자, 이거는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고, 요게 예산선이에요. 여기 예산선. 여기 예산선. 이게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말은 이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모든 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과 여가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소득을 가져가고 이만큼 여가를 가져가고 이만큼 소득을 가져가고 이만큼 여가를 가져가겠다는 이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은 아무런 효용의 차이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산선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요 점이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이 효용을 가장 높이 사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자, 1번 예산선의 기울은 시간당 임금률이다. 이 예산선은 여가 시간과 재화 소비 사이에 예산선을 이렇게 그어난 겁니다. 그 예산선은 시간당 임금률이다.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가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가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점에서 노동시간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 점에서 가장 시장 임금률과 노동의 의중 임금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가 소득상의 그 평면상의 모든 점에서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에 노동공을 포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작은 경우에 노동공급을 포기한다. 자, 아니잖아요. 요게 베타지 않습니까? 베타. 요게 알파잖아요. 그 밑에 해설을 보세요. 해설. 위 그래프의 접점 베타를 의미하는데 베타는 여가 시간보다 근로 시간을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여가 근로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 시간을 느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워서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요 베타 여기에는 요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똑같은 차별이 없는 점이에요. 내가 여가와 재화 소비를 어떤 조합으로 하든 간에 차별이 없는데 베타에 있는 요 점은 다시 말하면 좀 더 여가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나요. 여기는 여가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서 마주치는 거예요. 여기서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여가 시간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힉스 마샬 법칙. 힉스 마샬 법칙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자,
6번에 4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7번에 힉스 마샬 법칙. 힉스 마샬 법칙은 요 밑에 해설을 보면 마샬의 파생 수요 법칙으로 있는데 대체 탄력성이 크기가 클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대체 탄력성이 크면 임금 상승이 노동 수요를 크게 감소시킨다. 그 이유는 노동과 자본은 결합 수요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힉스 마샬의 법칙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첫째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 된다고 내가 그랬죠? 네, 맞습니다. 둘째,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노동 수요에 대한 탄력성은 커지게 된다 그랬죠? 다른 생산 요소와 대체 탄력성이 커지면.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정답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적을수록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작아진다. 맞는 거죠? 예. 총 생산비에 차지하는 노동 비용이 높을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커지게 된다. 이 맞는 겁니다. 힉스 마샬 법칙이란 말은 노동 수요와 다른 생산 요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앞에 다 힉스 마샬 법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앞에 다 그런 얘기를 배웠습니다. 자, 8번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 직무급은 직무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직무 분석. 그래서 직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직무 평가. 그래서 직무급을 도입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은 직무의 표준화와 전문화가 있어야 된다. 직무 분석에서. 그 다음에 인사노무관리가 발전되어 있어야 되죠. 직종간입니다. 노동의 유동성이 있어야 서로 직무가 대체를 가능하죠. 노동조합의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이중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노동시장은 저숙련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표가 되어 있습니다. 1차 노동시장은 고숙련, 고학력, 고임금, 고용 안정성도 높고 자본집약적이고 노동조합도 강렬하고 2차 노동시장은 저숙련, 저학력, 저임금, 고용 안정성도 낮고 자본집약적이고 노동조합도 없다. 이게 2차 노동시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고용기간이 종사자의 고용기간이 짧고 자신의 인적 자원을 높이려는 열의가 강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고용자의 결근율이 낮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내부 승진 가능성이 낮답니다. 높다가 아니에요. 결근율이 낮다. 종사자의 고용시간이 아주 짧다. 그래서 고용기간도 짧다. 이렇게 답은 아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고치십시오. 10번 임금 체계를 구성하는 다음 구성 요소 중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이 뭐냐?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급이 가장 중요시되죠. 그 다음에 11번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가장 일찍 발달한 노동조합. 내가 직종별 노동조합이라고 했죠? 3번. 그 다음에 12번 다음 생산 가능 인구의 구성비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국가의 실업률은 어떻게 되냐? 생산 가능 인구가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랬어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60이에요. 60%. 실업자가 6%죠? 그러면 10%가 실업률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럼 13번. 든롭이 말하는 노사관계 규율하는 여건. 자, 여기 우리가 해설 읽어봅시다. 든롭은 단체교섭의 협상 상황으로서 시장 상황, 기술 상황, 권력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든롭이 말하는 얘기는 첫째는 그 각 주체 간의 권력 이것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기술적 특성 또는 시장 상황, 시장이나 예산 제약, 시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특성, 기술적인 특성이라 하는 것은 기술의 이 발달 정도라든가 또는 그 조직의 어떤 유연성, 이것도 다 기술적 특성에 속하는 겁니다. 시민의식과는 관계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던롭은 단체 교수의 협상으로 시장 상황, 이 예산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기술적 상황, 테크니컬 텍스트, 그 다음에 권력 상황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단체 교섭의 상황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14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실업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됩니다.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2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세도 인하해야 되고 지급훈련도 잘해야 되고 금리도 인하해야 됩니다. 15번.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임금을 인상할 때 고용량이 적게 감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탄력적이 돼야 되죠. 비탄력적이 돼야 돼요. 임금이 올라가도 고용량이 안 줄어들면 비탄력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탄력성이 가장 낮아야 돼요. 15번에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임금 체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직무급은 위계 질서 확립이 용이하다.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연공급이에요. 연공급. 그래서 연공급만 나오면 위계 질서 확립이에요. 직무급은 합리적으로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주겠다는 거니까 합리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연공급의 단점은 비합리적인 임금이 주장된다.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 직능이니까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는데 직무급은 그와 관계없습니다. 그럼 17번 필립스 곡선은 아까 얘기했죠? 실업률하고 뭐예요?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임금 상승률하고 이게 대체도 돼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립케의 인본적 경제, 휴먼 이코노미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립케는 신자유주의를 제안했는데 이 사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고 이를 가장 잘 지켜주는 것이 시장경제라고 믿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8번에 정부 통제하 이런 건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의 시장경제 또는 지난 100년 이상의 서구의 자본주의 이것도 신자유주의와 틀린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력 시장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국가정책 및 제도가 있는 경제 이거 1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이걸 같이 추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해야 되고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사회적 형평성도 추구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19번 임금교섭의 과학적 합리화를 위해서 의존성이 높아져야 될 부분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의존성이 높아야 되는 것은 노동시장의 요인이 과학적 합리화에 가장 앞서는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번 다음 노동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수요 곡선이 여기로 있다 일로 이동했죠. 노동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자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이 감소함을 DD처럼 표시할 수 있다. 맞죠? 임금이 W1일 때 노동수요량은 L1이며 임금이 W1일 때 노동수요량은 L1이며 맞죠? L1이며 그 다음에 임금이 W2로 하락할 때 노동수요는 L2로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수요곡선 DD는 임금과 기업의 고용량 간의
정의 관계, 이 정의란 말은 플러스 관계 성립함을 의미한다. 임금과 고용량 관계는 부의 관계죠. 부의 관계.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임금이 증가하면 고용량을 적게 하려고 해요. 3번이 틀린 겁니다.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은 노동 수요량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므로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 이 부자는 이 부자예요.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